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의 지역구 출마가 이제 사실은 당내에서도 그렇고 또 그 최고위원분들도 몇 분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출마하시는 겁니까? 우선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지역과 관련해서는 조금 발표 시기는 늦어진다는 말씀도 이미 드렸었어요. 예. 그건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를 공언하는 순간에 이른바 진정한 의미의 자객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국힘 쪽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양 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구체적으로 자기 출마 지역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낙연 대표께서는 출마한다면 광주에 출마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가 출마를 하시라 뭐 이렇게 강권을 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예. 바라는 바는 있죠. 물론 하기를 바라는 거죠. 호남에서 좀 바람을 일으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뭐 이낙연 대표께서 스스로 결정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광주 호남 지역에서요. 네. 사실은 이번에 이제 합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그 지금의 이낙연 대표가 예전에 했던 새로운 미래보다 훨씬 저는 지지율이나 인기가 높았다고 생각해요.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대표는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본인은 호남에서 맹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호남에서는 사실 분열을 일으킨 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이준석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호남에서 사실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어떤 지지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저희 같은 저는 이제 수도권이 고향이고 정치도 수도권에서 해왔습니다만 저희가 100% 이해할 수 없는 정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주 호남 쪽의 정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호남 분들은 대단히 전략적 투표에 능하십니다. 그리고 DJ의 집권 이후에 호남 표심은 항상 대권 주자에게 쏠려요.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낙연 대표께서 가능성을 보여주시면 쏠릴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요인은 과연 차기 대선에 이재명 대표라는 카드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느냐 이거를 호남의 표심이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이번에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몰표를 준다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다음 대선에 뛰어봐라 라는 아주 직접적인 신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재명 대표로 차기 대선이 되겠나. 물론 지금 야권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번 총선 또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리더십의 문제에 있어서 저 정도 리더십 갖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친문을 껴안지 못하는 친명의 좌장으로서 과연 차기 대선이 되겠나 이런 의문을 많은 분들이 가지실 수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아주 직접적인 의사 표현으로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다른 선택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종의 워닝을 주는 거죠. 이 상태로는 차기 대선에 정권 찾아오기 어렵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혁신당이 대안으로서 일종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생각이 다른데 제가 진행자이기 때문에 반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다 다르죠. 근데 이제 댓글로 그러면 제가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댓글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준석 단독 대표로 힘이 부족했나 그것이 문제네. 그렇게 올렸어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댓글에 대해서는? 아니 단독 대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총선이 끝나면 5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차기 당 지도 체제는 단독 대표 체제가 되겠죠.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당 대표가 될 텐데 이번은 통합당이잖아요. 네.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단독 대표보다는 공동 대표 체제로 나가고 지도부 구성도 여러 정파에서 소위 그 합치는 연합군의 형태로 가는 것이 통합의 정신에도 맞고 예.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도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된 거죠. 근데 사실은 통합하거나 첫날 이제 인사하러 갔잖아요. 그 역에. 예, 기억나시죠? 예. 근데 무지개 소위 무지개 떡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니 개혁신당으로 하기로 오렌지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 연휴 첫날 그 아침에 그때 용산역에서 같이 귀성 인사를 드리면서 그 통합 협상단은 국회 쪽에서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기 전이군요.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이에요. 귀성 인사를 함께 드릴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합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사진이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속으로 딴 생각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통합하기로 해서 오렌지색으로 다 같이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색깔이 다 달라. 하얀색, 보라색, 오렌지. 귀성 인사는 그 전이었군요. 그날 오전 9시부터 같이 한 것이고요. 통합 선언이 나온 거는 그날 오후 4시입니다. 자료 화면으로 계속 그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비평하면서 저 봐라 색깔부터 저런데 뭐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좀 이 시간표를 보고 평론을 하셔야지. 관심이 없나 봐요. 그건 아침이고 이건 오후에 발표가 된 건데요. 그러면 지금은 혹시 그걸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탈당하겠다거나 반발하는 당원들이 계속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규모가? 아니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까? 그럼? 뭐 지금은 약간 그것도 정체 상태인 것 같고요. 아직은 본인 희망사항은 아니신 거죠? 아니. 그거는 팩트로 숫자상으로 물론 그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당원입니다만 뭐 대규모 탈당 사태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에요. 근데 우려는 알고 있으신 거죠? 당원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럼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앞으로 보여드리는 모습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염되고 잘못 쓰이고 있는 단어가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개혁신당이 보수 정당이냐 진보 정당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은 어때요?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당이에요? 진보 정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래 진보 정당이에요? 아니면 보수 정당이에요? 제가 보기엔 둘 다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국민의힘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예요, 진보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두 정당? 아니 그거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 자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수 진보 얘기할 때 그냥 통념적으로는 소위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정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개념을 놓고 볼 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사회 질서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뭐 어디나 비슷해요. 사실은 기존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변화를 꾀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관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북한의 핵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것도 당내에서도 많이 갈릴 텐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개발하는 핵이 저게 자기 방어용이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 쪽으로도 날라올 수 있다라고 보느냐 뭐 그 정도 차이일 텐데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통일 안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개혁신당이 뭐 짬짜면이냐 뭐 이런 비판은 사실은 그 잣대를 갖고 기성정당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김용남 지금 의장이 생각하실 때 개혁신당 어떤 정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중도 아니면 뭐예요? 사실은 보수 진보라는 그 오염된 단어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니면 우리 정치권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나가야 되느냐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보기엔 개혁신당은 철저하게 중도층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산층을 겨냥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어떤 복지라는 측면에서도 국민의 세금 부담을 많이 늘려서 국가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나눠주는 정책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세 부담은 늘리지 않지만 국민 개개인의 부를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기회의 마련을 사실 국가가 어떤 배분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발적인 특히 자본시장의 건전화 내지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통해서 국민 개개인이 자기 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경제 시스템 내지는 금융 시스템의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세 부담을 늘리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정당 내지는 우파 정당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중도적 성향이지만 약간 보수에 가까운 합리적 합리적 보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걸 개혁적 보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따뜻한 보수라고 표현할 보수.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뭐랄까요? 점진적 진보하고 따뜻한 보수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점진적 진보와 따뜻한 보수.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급진적 진보냐 더불어민주당이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점진적 진보네 그러면. 그렇죠. 그럼 똑같잖아요. 점진적 진보하고 뭐가 달라? 따뜻한 보수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저는 그럼 같다 그렇게 정의할까요? 그거는 뭐랄까요? 옛날에 조선 시대에 있었던 정말 별 영향가 없는 논쟁하고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때 별 차이가 없다고 지금 김용남 의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개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제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소위 보수냐 진보냐라는 그런 그 어떤 분석의 틀로 놓고 볼 때는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차이점은 분명히 있죠. 네. 저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패권주의는 저희는 배격합니다. 배격한다. 네. 친윤 패권주의, 친명 패권주의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그게 일종의 우리 사회의 후진화를 갖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만 준연동형제라는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각기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도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꼼수의 꼼수예요, 정말. 이럴 바에야 뭐 하려고 준연동형을 해요. 그냥 병립형을 하지, 차라리.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이거를 거대 양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비상식 내지는 일종의 우기는 거잖아요. 정치권이 계속 우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한번 따끔하게 경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국민들께서. 그래야 이런 비상식 내지는 반칙을 멈출 것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원칙대로 갈 것이고 네. 물론 선거제는 거대 양당이 뭐 의석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그 마련된 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희는 위성정당 안 만들 것이고요. 어느 한쪽에 저희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라도 그 연합 세력 중에 어느 한쪽이 패권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면 나머지 세력이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나머지 세력이 그 패권주의 세력을
배척할 겁니다. 그래서 싸울 것 같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안 싸워요. 왜냐면 패권주의를 추구할 만한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예상하는 예를 들면 의석수가 있지 않겠어요? 개혁신당이 어느 몇 석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는 20석에서 좀 예. 욕심을 부리자면 예. 50석. 합쳐서 지역구 비례 합쳐서. 예, 합쳐서. 아무튼 지역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출마를 시킬 계획이 있어요? 전 지역구에 다 나가나요? 아니면 전 지역구 출마는 지금 국민의힘도 전 지역구 출마는 못해요. 공천 신청이 아예 없는 지역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지역구 출마는 어려운 없고. 얘기고. 어디를 주로 그럼 타겟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 빠지는 지역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 적어도 100군데에서 150군데 정도는 까지? 출마를 지역구를? 할 겁니다. 네, 지역구를. 근데 문제가 준연동형제 하에서 그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요. 지역구 당선자가 나오면 무조건 비례 의석에선 손을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요, 이게.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는 안 쓰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나 양쪽에 다 비례든 비례하고 지역구도 같이 나간다. 네. 의석수는 최소 20에서 50석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네. 예.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꿈이? 근데요. 네. 우리나라 특히 총선판은요. 네. 예측하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2016년 20대 총선 때 그때 새누리당이죠. 정말 180석이 상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민주당이 둘로 갈라졌으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이 나와서. 분당이 네,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결국엔 국민의당이 38석을 그 총선에서 얻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당시 집권 여당인 그 새누리당이 제 기억으로는 152석인가 153석쯤 갖고 있었거든요. 예. 19대 때. 예. 그 20대 총선에서 한 30석 더해서 180석 되는 거는 아주 뭐랄까요 보수적인 계산이었어요. 잘하면 200석.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이 일당됐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123석 그리고 새누리당이 122석. 네. 국민의당 38석.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2달을 앞두고 합당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2달 동안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느냐에 따라서 네. 개혁신당이 뭐 정말 욕심내면 50석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뭐 계획이니까요. 자, 그러면 김영남 개인으로 김영남 정책의장은 지역구에 출마하실 거예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개인.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저도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지금 합당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적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보면 이제 합당 이후에 이번 주 후반부에 나올 첫 여론조사가 좀 중요해 그렇죠. 보여요. 왜냐하면 중요하죠. 거기서 정당 지지율이 뭐 10% 가까이 나온다든지 그 전보다는 단순 합보다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면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할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후보군이 더 풍부해질 수 있을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정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거냐 이걸 계속 지금도 고민 중이고 그래서 이른바 작은 당입니다만 당 지도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지금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출마 형태도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미정인 상태가 미정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선택지는 그러니까 지역구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비례로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근데 거죠. 아무래도 비례는 예. 정치 신인 내지는 이제 정치권에 막 영입 들어오는 영입분들에게 주로. 기회를 더 많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이제 지역구를 계속 관리를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 지역으로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면 저도 워낙 그 제가 과거에 속해 있던 국민의힘 쪽에 오래 몸을 담고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국민의힘 당원들을 다 같이 온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역에서 과거 같이 일했던 그 당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게 제일 꺼려지죠. 꺼려지는 부분이다.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셔서 5월쯤에 이제
통합 전당대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어떤 경우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 그럼요. 결과가 만약에 진짜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와도 그럼 또 분열될 가능성 없어요, 혹시? 만약에. 그러면 혹시나. 의석도 몇 개 안 되는데 더 똘똘 뭉쳐야죠. 뭘 분열을 해요? 몇 석 된다고 분열을 약간 해요?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잘 되길 바라지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이제 어쨌든 잘 되길 물 먹게 바랍니다. 예. 약간 걱정이 돼서 총선 전에 또 뭐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돼서. 총선 예. 전에는 뭐 예. 아니 지금 조율해야 될 점은 많은 게 사실이에요. 네. 왜냐면 뭐 다른 당이 지금 당이 세 개에다가 그렇죠. 원칙과 상식은 창당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어쨌든 거기까지 포함해서 정당이 이미 성립한 게 세 개예요. 그렇죠. 이게 네. 합쳐지는 맞아요. 과정이니까 쉽지 않죠, 사실. 아유 뭐 조율해야 될 점이 당연히 많을 많을 것 수밖에 같아요. 없죠. 하지만 파열음 없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 조율하는 조직은 이제 끝난 거고 최고위에서 그러면 이 나머지 지금 조율해야 될 부분을 최고위에서 조율을 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모임이 있나요?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예. 각 수임 기구가 권한을 넘겨받았죠. 정강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에서. 또 뭐 사무국 내지는 당원 당규와 관련해서는 또 별도의 수임 기구에서 다 권한을 위임받아서 네. 아마 본격적으로 내일부터는 작업이 들어간다. 전부 시작될 겁니다. 예전에 그 정강정책을 개혁신당이 민주당 걸 뺏겨가지고 아니요, 그거는 창당되기 전에. 창당되기 전에. 네, 창당되기 창당된 뒤에는 뺏기지 않은 거죠? 그럼요. 아니 그런데 예. 그 태양 아래 별로 새로운 거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하다 보면 거기서 거기에. 근데 국민의힘 것도 있는데 민주당 걸 뺏긴 거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께도 좋아 보였나 보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당원 당규는 네. 국민의힘 거를 많이 참고했어요. 아무래도 민주당하고 좀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자,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궁금한 것들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합당이, 왜냐면 갑자기 이루어졌고, 서울 전에 그냥 갑자기 발표가 되는 바람에 국민들이 다 어안이 봉봉. 아니, 뭐지 갑자기?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세히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마코에서 또 우리 정책위 의장이 함께 하셨으니까 궁금해서 이런 물어봤는데 어쨌든 뭐 얘기 잘 들었고,